다양한 배경의 글읽기인데 얘는 이제 지역이에요. 보시면 여기 없네. 앞에 있나? 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 이 앞에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뭐 지역별 차이를 이해해라. 뭐 그런 건데 당연한 거라서 넘어갈게요. 자, 외투라는 이제 글이 있고요. 보니까 이제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나 봐요. 그쵸? 그래서 러시아의 지역적 배경, 지역적 특성 이런 걸 고려하라는 얘기인 것 같죠? 내용을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니까 주인공 아카키에 발음 보소. 아카키에 비치는 하급 관리입니다. 그리고 하급 관리로 평생 서류를 정리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말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서류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하급 관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낡은 외투가 해져 도저히 입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페테르부르크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외투가 필수품이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돈을 아껴 겨우 새 외투를 마련한다. 하지만 새 외투를 처음 입은 날 불행하게도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긴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날 온종일 아카키에 비치는 관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걸 앞으로 계속 읽어야 되는 건가? 아카키에 비치.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음날 그는 창백해진 모습으로 더더욱 초라해 보이는 헌 외투를 입고 출근했다. 외투 강도 이야기에 기회를 놓칠세라 그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다. 그를 위해 모금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뭐 모금까지? 그러니까 외투가 뭐 상당히 중요한 소재인 거는 확실합니다. 뭐 겨울에 우리 외투 없으면 그러나 국장의 초상화를 주문하고 부장이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무슨 책임가를 사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모금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데 돈 쓸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국장, 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아첨하느라 뭐 아첨이라고 해야 되나? 안 살 수가 없죠, 사실. 이게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 해보시면은 부장이 아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다고 좀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요새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슨 책임가를 사야 했다. 그런 일에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관리들인지라 모은 돈은 푼돈에 불과했다. 그중 누군가가 동정심에 이끌려 적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충고라도 한마디 하겠다며 경찰서장에게는 찾아가지 않는 것이 좋다. 왜? 상부에 실적을 올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외투를 찾아내겠지만 필요한 법적 서류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투는 찾지도 못하고 경찰서에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다. 그러니 차라리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 급히 손을 쓰도록 하면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권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뭐라 할 수 있냐면 부정부패, 그죠? 그리고 이런 형식, 절차만을 중시하는 관료들의 모습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부정부패와 청탁이 만연해 있는 러시아 관료 사회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자에게 아첨하는 관료.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좀 덜하다. 그러니까 이게 덜하다, 더하다는 어떤 의미냐면요. 옛날에는 이걸 대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탁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라도 들고 가지 않으면 경찰들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들어도 뭐 신경도 안 써요. 그걸 대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대놓고 하진 못하죠. 근데 여전히 뒷돈, 뒤로 돈 찔러주고, 어두운 곳에서 만나가지고 지들끼리 이렇게 은밀하게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물러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대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일도 많이 없었다는 거죠.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런 러시아의 부정부패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 보시면 할 수 없이 아카키에 비치는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 고위층 인사가 어떤 직책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있다가 바로 최근에 중요 인사가 되었다는 것만은 알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 그의 지위 역시 다른 중요한 자리에 비하면 덜 중요한 지위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자리를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닌데 최근에 이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엄청나게 높은 자리는 아닌데 그냥 약간 높은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출근할 때 부하 관리들이 층계까지 나와서 맡도록 한다든지, 자, 권위적 성격, 이런 걸 권위적이라고 하죠.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직접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경비원을 통하도록 한다든지, 14급은 12급에게, 12급은 9급이나 아니면 다른 관등에게 각각 보고하여 그 끝에 자신에게 보고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군대라든가 경찰 이런 이제 군사 문화가 남아 있는 이런 곳들은 그 직책을 무시하고, 근데 사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원이 대리 무시하고 과장에게 또는 부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이제 조직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권위적 성격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신성한 러시아 땅에서 이미 무엇이든 모방하는 병이 만연하다 보니 이런 건 사실 반어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방하는 병. 모두 자기 상관의 본을 받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고, 그럼 이 밑에 있는 이제 9급은 9급도 마찬가지죠. 야, 14급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 와서 직접 얘기를 해. 12급한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것을 모방했다. 똑같다는 거죠. 다들 권위적이었다. 모두 심지어 어떤 9급은 조그만 부서를 책임지게 되자 칸막이로 된 자신의 방을 만들어 집무실이라고 이름을 짓더니 문 앞에는 붉은 깃의 넥타이를 메고 방문객에게 문을 여닫아주는 안내원까지 세워둔 일이 있었다는데, 그 집무실이라는 것도 보통 크기의 책상이 겨우 들어갈 만한 넓이였다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사례죠, 사례. 예시.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해악이거든요.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구석에다가 칸막이를 친 거야. 그러더니 그 앞에 문 열어주는 안내원까지 세워둔 거야. 너무 과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스워지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해악입니다. 그 집무실이라는 것도 그냥 책상 하나 들어갈 넓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에 있는 책상 하나인데 거기에 칸막이를 친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9급이면 별로 높은 그 직위도 아니거든요. 이 고위층 인사의 행동 양식과 습관은 빈틈이 없고 위풍당당했으나 복잡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이 복잡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엄격함, 이걸 중시했다는 겁니다. 엄격 또 엄격. 이렇게 그는 보통 때도 외우고 다녔고, 특히 마지막 단어를 발음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사실 그것은 아무 명분 없는 행동이었는데도 10명 남짓한 부서의 관리들은 안 그래도 을에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이라, 자, 이건 이제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료 사회에서 윗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질려 있는,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멀리서 그를 보기만 해도 하던 일을 멈추고 부동자세로 서서 상관이 방을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아랫 사람들과의 일상적 대화에서도 역시 엄격함이 드러나 거의 3마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자, 이게 다 권위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이 사람만 그랬다는 게 아니겠죠. 심지어 9급도 이랬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뭐 그 위의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 보시면,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나?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나? 누구 앞인지 아느냐 말이세. 아, 진짜 이 말 정말 싫어요. 어떻게 감히. 이 말 진짜 싫어하는데, 아니 지가 뭔데요? 지가 뭔데 뭘 감이야. 뭐 옛날 그 왕정시대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어떻게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그도 마음은 선량하여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장관이라는 직위가 그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장관직을 얻게 된 다음부터 그는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더니, 자, 이 혼란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성격은 원래는 선량하고 동료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장관이라는 직위를 얻게 되자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관료들은 좀 이렇게 권위적인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장관이라는 직위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했겠죠. 아니 장관님이신데 좀 권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격이 없이 막 부하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점잖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대부분은 현명하게 처신했다. 하지만 한 직급이라도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아주 졸렬할 정도로 단순해졌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좋은 사람이지만 아랫사람들에게는 권위적인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입을 꼭 다물어버려 남들 보기에도 딱했을 뿐 아니라 자신도 이를 깨닫고 훨씬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할 정도였다. 종종 그의 눈에서 재미있는 대화나 무리에 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정체되어 있었다. 왜요? 그런 거 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막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웃고 이러면 이제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넘치게 베푸는 건 아닐까? 너무 격이 없어지진 않을까? 그러다 품위가 손상되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는 사고방식 탓에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침묵을 지켰고 가끔 짤막하게 한마디씩 내뱉는 것이 전부였으므로 결국 따분한 인간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 바로 이런 사람을 자 지금 설명한 거네요. 그렇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그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여기서부터 그가 뭘 만나려고 하는 사람, 그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는 지금 9급이거든요. 이 9급을 얘기하는 건가? 잠시만요. 그는 이거고 모두 자기 상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급은 다른 사람이고 이 9급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9급 위에 사람이죠. 장관이죠, 장관. 밑에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9급은 다른 사람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장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관이면 높은 거 아닌가? 위에서 별로 안 높다고 얘기했죠. 여기 보면 덜 중요한 지위라고 할 수 있었다. 장관이면 엄청 높은데 우리나라 장관이랑 좀 다른가?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그 장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쭉. 자 그리고 이 사람을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안 좋은 시간에 찾아갔으니 이 고위층 인사에게는 마침 적시라는 건 좋은 때, 정확한 때, 적절한 때에 나타나준 것이지만 아카키에비치에게는 사실 최악의 순간이었다.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바로 얼마 전에 찾아온 어린 시절의 오랜 지기. 자, 그러니까요. 얘한테는 권위적일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없이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이때 아카키에비치가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고요. 그는 짤막하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권위적이죠. 누구야? 그러자 무슨 관리랍니다. 라는 대답이었다. 자, 무슨 관리라는 건 자기보다 아래라는 뜻이죠. 아 그래? 기다려야겠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고위층 인사가 말했다. 사실 업무적으로 바쁜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인사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미 친구와 장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미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저 서로의 넓적다리를 툭툭 치며 그렇게 됐군. 이반 아브라모비치 이게 친구 이름인가 보죠. 혹은 그러게 스테판 바를라모비치라고 그 입을 떼는 것이 고작이었다. 뭐야 이게 이름 아니야? 이반 아브라고 입을 떼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찾아온 관리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관직을 떠나 오랫동안 시골에 묻혀있던 친구에게 요거 이제 그 내면이 드러나죠. 자신을 만나러 온 관리를 얼마나 오래 현관에 세워둘 수 있는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 이 사람의 속마음이 서술자를 통해 전지적 작가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잡담을 실컷 하고 흡족한 기분으로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등이 젖혀지는 안락한 의자에서 담배까지 피운 다음에야 그는 마치 갑자기 생각나기라도 한 듯 문가에 보고서를 들고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자, 이것도 역시 과시죠, 과시. 그 우리나라 노래 중에 회전의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의자. 그게 뭐 가사가 회전의자에 앉고 싶으면 출세를 하라, 출세를 하라, 뭐 이런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자도 사실은 이 직급이나 이런 출세 정도를 나타내 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학원만 하더라도 원장님 앉아 계시는 의자는 그 목바지가 있어요. 네. 이건 뭐 우리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저 분당에 있을 때도 그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원장님 의자는 목바지가 있는데 선생님들 의자는 목바지가 없어. 목바지 있는 게 조금 더 비싸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세를 하라. 아무튼 그러니까 이 의자가 그런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소재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보시면 그래 거기 관리 하나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들어와도 좋다고 하게. 아카키에비치의 겸손해 보이는 외모와 낡은 제복을 발견한 고위층 인사는 느닷없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무슨 일인가? 현 직위와 장관직을 얻기 일주일 전부터 방에서 혼자 거울을 보고 일부러 연습하여. 왜 그러는 거죠? 익혀놓은 딱딱 끊어지는 정확한 음성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이래야 권위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카키에비치는 미리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최선을 다해 언변이 닿는 대로, 언변은 말주변, 말솜씨 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주변이 닿는 대로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섞어. 그러니까 이제 더 자주 섞는다는 건 말을 조심조심하는 거죠. 완전히 새 것인 외투를 무지막지하게 강탈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총감이나 다른 누군가가 외투를 찾아주도록 청원을 좀 해주십사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총감은 뭐 그 경찰청 쪽 사람일 거예요. 경찰 쪽 사람 나올 텐데 아니네. 그냥 높은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장관은 왠지 모르게 그 같은 친숙한 태도가 버르장머리 없게 느껴졌다. 그냥 친숙하면 나쁜 거. 권위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너 나 무시하냐? 이런 분들은 자격지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뭐 툭하면 자기 무시하냐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권위적이고 싶은데 자기가 권위적이고 싶은데 그 권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저게 지금 나를 무시하네,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사사건건 그렇게 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네, 진짜 그런 말 자주 하시는 분은 만나지 마세요. 네.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자 그래서 뭐 별 그거 아니 조심스럽게 말한 건데 오히려 이제 버르장머리 없게 느꼈다는 거죠. 귀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는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절차도 모르나?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앞에 얘기했죠. 그 14급은 12급, 12급은 9급, 9급은 뭐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걸쳐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하고 얘는 지금 다짜고짜 나를 찾아왔으니까 절차를 모르냐 이런 거죠. 어디에 들른 거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라? 그런 일이라면 먼저 관공서에 문서로 제출했어야지. 그러면 관공서에서 계장과 부장을 거쳐 비서에게 전달되고 그 다음 비서가 내게 보고할 텐데. 하지만 카카 얘는 이제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부탁을 하려고 찾아온 거죠. 그럼 사실 뭘 들고 와야죠. 예? 뭘 들고 와야지. 예? 이건 지금 그러니까 체계를 무시하고 직접 높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들고 왔어야죠. 들고 와서 먼저 이제 그것부터 내밀고 예? 그럼 기분 좋게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탁을 하든가 해야죠. 이건 좀 잘못됐죠. 물론 이제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지만 자 아카키에비치는 겨우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은 정신을 수습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는 그때 땀이 무섭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각하께 감히 폐를 끼치고자 결심한 것은 사실 급실한 사람들은 좀 믿을 수가 없어서 아이코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미 화가 났습니다. 고이칭 인사가 말합니다. 어디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게 됐나?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젊은이가 상관이나 윗사람 앞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난폭하게 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버릇없게 굴었다 정도의 의미겠죠. 아마 이 고위층 인사는 아카키에비치가 이미 50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불렀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젊은이가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만일 상대적으로 젊은이라고 불릴 수 있다 해도 그것은 그가 70살 먹은 노인과 비교될 때뿐이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70살 먹은 할아버지는 50줄인 사람한테 어린 것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하지만 아카게위치에게 이 사람이 그렇게 부를 만큼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 누구 앞인지 아느냐고. 도대체 알긴 해? 알기나 하냔 말일세. 대답해봐. 뭐 이제 권위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이 순간 그는 발을 구르며 아카키에비치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무서워할 정도로 언성을 높였다. 아카키에비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경비원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실려나갔다. 뭐 그 정도인가? 기대 이상의 효과에 만족한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정신까지 빼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도취하여 곁눈질로 친구의 반응을 살폈다. 자신의 친구조차 어찌할 줄 모르고 공포감마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또 한 번 만족했다. 이 변태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권위의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건데 뭐 성공하셨네요, 그죠? 어떻게 계단을 내려와 밖으로 나왔는지 아카키에비치는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장관에게, 그것도 다른 관청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호되게 혼난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거리에 쌩쌩 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걸었다. 페테르부르크의 흔한 바람은 골목마다 온통 사방에서 불어왔다. 순식간에 그의 몸에 후두염이 생겼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말 한마디 할 힘도 없었다.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채로 침대에 쓰러졌다. 당연한 질책이 때로는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는지. 그 다음날 그는 심한 고열에 시달렸다. 페테르부르크의 가혹한 날씨 때문인지 병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의사가 불려와 맥을 짚었을 때는 이미 손을 써볼 수도 없게 악화된 상태였다. 죽을 건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입을 벌리고 눈보라 속을 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어왔고 후두염이 생겼고 죽음의 직접적 원인, 죽는데요.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그 고위층 인사에게 혼나서, 그죠? 그러니까 그 고위층 인사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단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 하나가 죽는 거죠. 의사는 환자가 의료 혜택도 받아보지 못하고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찜질을 처방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나마 하루 반이 지나자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왔다. 그러자 의사가 주인집 노파에게 말했다. 이봐요 할멈. 그렇게 멍하니 시간만 보내지 말고 지금 소나무관이라도 주문해 주시오. 이 사람 형편에 참나무관은 너무 비쌀 테니. 아카키에비치 본인은 너무나 치명적인 그 말을 들었는지, 들었다면 그 말에 그가 엄청난 충격이라도 받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팔자를 개탄하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환자가 내내 열에 들떠 헛소리만 해댔으므로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는 계속해서 헛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새 외투를 만들어 주었던 페트로비치를 보고 그에게 도둑 잡는 덫이 달린 외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침대 밑에 숨어있는 도둑들의 기척을 계속 느끼며 매번 주인 노파를 불러 모포 밑에 숨어있는 도둑을 끌어내라고 하는가 하면 왜 새 외투가 있는데 헌 외투를 눈앞에 걸어뒀는지 묻기도 하고 판에 박힌 꾸지람을 들으며 장관 앞에 서 있는 듯 각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마침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짓거리며 그는 발광하였다. 미쳤어요. 살아생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노파는 성호를 긋기까지 했다. 막 욕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노가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발산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반드시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다. 이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일 뿐이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단지 정신없이 튀어나오는 말이나 생각들이 전부 하나같이 외투와 관련되어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불쌍한 아카키에비치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기 보시면 서술자의 정서, 주관적 정서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니까 유령이 나타나 행인들의 외투를 빼앗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이제 아마 이 유령이 아카키에비치가 유령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고위층 인사의 외투를 빼앗고 나서야 자취를 감추고 이 소동은 진정이 된다. 독자들이 아니 이 정도로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까? 이 정도로 분이 풀려요? 이게? 글쎄요, 전 모르겠네요. 이 정도로 이 카타르시스라는 건 이제 어떤 한을 풀었을 때, 예? 한을 풀었을 때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며 감정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걸 이 정도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양반이 외투를 살 때마다 없어져가지고 결국 그 양반도 후두염에 걸렸다든가 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겨우 이 정도로. 네. 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외투를 소재로 하고 있긴 하지만 외투에 대한 소설은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에 러시아의 권위적인 관료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뭐 그런 소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회 비판적이고 풍자적이다. 그렇죠? 권위적인 러시아 관료 사회를 비판하고요. 뭐 이것만 비판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부정부패와 청탁 요것도 비판입니다. 네, 이런 사회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지적 시점이죠. 네, 전지적 작가. 그 다음에 뭐 이건 했고 상징적 소재 이거는 이제 외투죠. 네, 외투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외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한 도구, 뭐 당연하죠. 물질적, 정신적 자산, 뭐 당연하고요. 신분 차이를 표시. 이건 이제 좋은 외투를 입었냐? 그렇지 않냐.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과 개성을 왜곡하는 봉건적 신분 질서의 상징이다. 이건 뭐냐면 신분 차이를 표시하는 상징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투를 보면 그 신분의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봉건적 신분 질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러시아 관료 사회를 비판하고자 한다. 그리고 외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제 외모지상주의. 뭐 이건 외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이런 사회 부조리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 탈무드 아세요? 그 유대인들의 지혜를 뭐 전한다는 뭐 그런 글을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현자가 국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현자니까 겸손하고 소박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거짓골을 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경비원이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가장 좋은 옷으로 바꿔 입고 그 뭐 받았던 훈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덕지덕지 달고 갔더니 바로 이제 통과가 되고 사람들도 막 칭송해주고 했던 거죠. 그 얘기 아니구나. 그 뭐지 음식도 주지 않고 막 그랬어요. 예, 박대를 했습니다. 경비원이 들여보내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박대를 하고 음식도 막 잘 안 챙겨주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오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도 걸고 막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자가 거기서 음식을 옷에게 주면서 네가 먹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풍자를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봅시다. 뭐 내용이 별로 없어. 네. 일단 빼앗겼고, 그쵸? 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런 관료 사회의 부조리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자 외투에 드러난 요거 중요하겠죠? 외투에 드러난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배경 이게 이제 지역 특성에 따른 글읽기이기 때문에 요걸 꼭 아셔야 됩니다. 추운 기후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지역적 특색, 지역은 추운 기후, 춥죠. 지리적으로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제 부패한 관료사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가 권위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무시를 당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친구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단지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카키에비치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하죠. 뭐 이 정도로 사람이 죽지는 않겠지만 약간 이제 과장되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결국은 외투도 없이 눈보라 속을 걸었고 바람에 의해 후두염이 생겼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제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건 이제 트라우마가 됐겠죠. 헛소리를 막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고 유령이 되어 나타나 약간의 한을 풀었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인물의 성격 하급 관리고요. 고지식하고 열이다. 열이네요. 그 다음에 권위적이다. 허례허식. 허생한테 한번 혼나봐야 정신 차릴 텐데. 뭐 죽음의 원인 나와 있고요. 외투의 의미 나와 있습니다.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러시아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생각하자. 부정부패, 그죠? 청탁 이런 것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등의 세계, 관등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직책이죠, 직책, 직위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직되고 과시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사회 이런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소재가 적절할까? 뭐가 있을까? 외투는 좀 실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외투는 좀 실용적인 건데 뭐 예전에 그 등골 브레이커 뭐 그거 있었잖아요. 엄청 비싼 패딩 이거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었죠. 그거 가지고 계급도 막 나뉘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이 외투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차 아니겠습니까? 차.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 차 어떤 차를 타느냐 BMW, 벤츠, 뭐 제네시스, 포르쉐, 뭐 그 이상, 페라리, 또 뭐지,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들 엄청 비싼 그런 차들. 어떤 차를 타느냐가 이런 이제. 근데 사실 이건 좀 권위라기보다 경제적인 거죠. 이거는 그런 직책은 아니죠. 근데 권위적인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전에 요새는 아니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현대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를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직원들은 현대차를 타야 되는 약간 요런 느낌? 그런 알게 모르게 압박? 뭐 이런 게 있었대요.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타지 말라 그래도 탈걸요. 왜냐면 엄청 싸게 팔아요. 직원들한테. 직원가로 엄청 싸게 팔더라고. 아무튼 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가 이제 현대 본사 앞에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가요. 뭐 그랬는데 현대 본사 앞에 이게 차량들이 쫙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 차량들이 아니라 임원진들 차량이에요. 일반 직원들은 거기다 못 대요. 건물 바로 앞이거든요. 일반 직원들은 딴 데다 대고 임원들 차량인데 보면 전부 다 다이너스티 그 당시에 이제 다이너스티라고 에쿠스급이죠. 에쿠스급의 그러니까 지금의 제네시스급 뭐 이런 급의 다이너스티가 엄청 많이 거기 쫙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랜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뭐 무슨 급 이상만 그 차를 타야 돼요. 일반 직원이 돈 있다고 다이너스티를 탄다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권위적인 거죠. 뭐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이해해보자. 사실 뭐 다양하다, 다르다 이 얘기를 하겠죠.
자, 모든 생명체가 인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 식물도 다 인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이었다. 비유적이죠. 그 다음에 자연의 학생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우리라고 표현했네요. 연설문이구나. 우리 라코타족 원주민들 이제 라코타족 원주민의 뭐 추장이나 족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연설을 하는 건가 봐요. 우리는 자연과 하나였다. 결국 이 얘기죠. 자연과 하나였다.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느꼈고 폭풍, 난폭한 바람, 차가운 서리, 폭설에 악담을 퍼부지 않았죠. 왜? 그것도 자연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 자연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자, 그런데 오직 얼굴 흰 사람들, 백인들이죠. 부정입니다. 자연이 야생으로 보인다. 그들은 자연을 야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야생동물과 야만인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 원주민들에게 자연은 길들어 있는 온순한 것이었다. 그런데 동쪽으로부터 털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수많은 불의를 저질렀을 때 죽였죠. 우리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야만적인 일이었다.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야만적인 것이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굴 흰 사람들이 다가가자 동물들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무법천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흙과 하나다. 그곳이 숲이든 평원이든 고원이든 인디언은 풍경과 하나다.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라는 관점이죠.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의 특성, 이런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자는 거죠. 자, 비유를 썼고 백인들이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것이 야만적인 일이다. 그러네요. 그렇죠? 되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역설적이고 대조적이다. 역설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백인들이 우리를 야만인이라고 말하면서 지들이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역설적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표현이 역설이 사용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조적이다. 이거는 이제 그들과 우리를 대조하고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